안녕하십니까, 김재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우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남들 앞에서는 얘기도 잘 못하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항상 뒤돌아서서 뒷모습만 보이면 저는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두서없는 그런 말씀을 20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국악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전부 다 국악을 하는 집안이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살, 4살, 5살, 6살 제 기억으로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외할머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협률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단체입니다. 근데 국악 단체인 거죠. 그 협률사라는 단체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단장을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단장의 사모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판소리와 고전 무용을 하셨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원래 이 고수, 북을 치시는 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체의 일을 맡아서 하시기를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협률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국악인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공연하고 그런 기획 단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남동녀 외딸이 이제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님은 현재 살아 계시고요. 현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홍성덕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판소리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또 장구를 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깥 분들은 반주 또는 장구, 고수로 하셨고, 안 사람들은 이제 무대에서 경연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여동생이 김금이라고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딸 박경주가 또 국악 신동이라고 해가지고, 판소리 또 신동이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제 클래식을 했어요. 이유는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목이 좀 약하니까 국악 작곡을 하는 게 어떠냐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건 싫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활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럼을 치면서 좀 서울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원상가를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일거리가 들어오면 나가고 없으면 굶고, 그런 아주 비참한 야인 생활을 한 1,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재즈나 이런 그룹 사운드 하는 선배님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무섭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조금이라도 템포가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짝꿍이라고 그러는데, 짝꿍이 나면 가차없는 그냥 혹독한 그런 벌을 받으면서 눈만 뜨면 무조건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땐 RNG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귀가 좀 좋아가지고 그 멜로디를 막 따서 기타리스트에게 주고 건반에게 주고 해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가 신학을 또 해볼까 하다가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뜰 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학교를 세우신다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극구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넌 차라리 노래를 해라 해가지고 성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악으로 이제 한번 커볼까 했는데, 군대를 88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서 유학비를 마련하고자 파빅스라는 그릇이 옛날에 있었어요. 숨쉬는 바이오세라믹으로 만든 파빅스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대리점을 제가 천안 아산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차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런 거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렸어요. 지금 돈으로 한 3,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홀딱 망했습니다. 망하고서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성악을 배우고자. 그때 이제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성악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로포레세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101세입니다. 지금 101세.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 101세 그 테너.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베르디 음대 교수님도 했고, 그 다음에 스칼라와조 오페라 주역도 했고, 아주 한때를 풍미한 명태는데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70세 때, 그렇게 집을 한 30여 년 전에 제가 1990년도에 제가 이태리를 갔는데 이 선생님을 만난 게 저희 현재 제가 오게 한 그 아주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데 단순히 성악만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떤 인생의 지금 교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라. Let's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를 준비를 해야만이 앞으로는 예술 세계도 살아납니다. 예술인들이 바로 앞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문화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근거리만 보니까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조금만 더 멀리 보면은 그 많은 게 보이고 잘 보이고 좋은 해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성악을 공부하러 가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너는 성악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좋겠다. 노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넌 노래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 이태리 사람들의 그 성대는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고 찰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벨칸토 발성, 여러분 벨칸토 발성 들어보셨죠? 벨칸토, 좋은 소리다, 좋은 소리로 노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리로 노래한다는 게 그 원리가 뭐냐면은 판소리나 가요는 이 목을 씁니다. 이 흉곽공명을 쓰는데 가슴을 울리는 발성을 하는데 이 성악 벨칸토 발성은 이 머리 쪽을 얼굴 쪽으로 울려서 소리가 멀리 나가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은 마이크를 안 대고 성악가들이 그냥 이 머리의 울림만 가지고 객석에게 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가 주변에서 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 크기나 뭐 한 30, 40m 떨어져서 듣는 크기 소리나 똑같아요. 그만큼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왜? 울림이 있어, 나래. 이 울림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을 쓰게 되면은 소리가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또는 오스트리아, 옛날에 뭐 나폴레옹이 막 오스트리아 침공하고 그럴 때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에서 극장이 막 무너지고 그래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잡자마자 하는 일이 극장을 세우는 거예요. 오페라 극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를 공연하고 무슨 뭐 축하 음악회를 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작곡가들이 많은 작품을 쓰죠. 그래서 이 성악을 이 벨칸토 발성을 해야 되는데 벨칸토 발성의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소리를 입으로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요 사람의 그 인체 빈 공간이 여기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요 비강이라고 여기 양쪽에 공간이 있어요. 요 비강이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요 귀 앞에
귀 앞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공간을 잘 사용을 해서 하면은 얼굴이 울린다. 그거를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 옆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이제 울려가지고 이 소리가 멀리 가는 거예요. 진동에 의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술가는 춥고 배고프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저희 집안이 홀딱 망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 시립합창단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단원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간신히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25만 원씩 월급을 받고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총무일을 보면서 그냥 일을 하는데 총무 여러분이 뭐 어느 모임이든지 총무라는 직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제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지휘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우연치 않게 이제 지휘자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자의 길을 갔는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좀 미래를 내다보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전국의 시립예술단들이 뭐 무용단, 합창단, 고향악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합창단들이 노래를 서서만 하는 합창을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색깔도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좀 더 대중성도 있는 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체도 만들고 해가지고 남들이 시도 안 하는 그런 뭐 뮤지컬이라든가 팝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막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양산에서 지휘자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양산에 원서를 내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인지 하여튼 지휘자가 됐습니다. 와보니까 이 양산은 말 그대로 서양으로 말하면 바로크기예요. 뭐냐면은 르네상스 시대를 벗어나서 그 매너리즘과 로코코 시대 사이에 그 바로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크란 말 용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찌그러진 진주. 다시 말하면은 과장됐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크란 말은 과장됐다, 오버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정형화된 그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미술, 건축 이런 거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과장을 오버하는 거예요. 왜? 절대 권력자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멋있게 만들어봐. 그래야 내가 좀 더 권위가 있겠어. 그러니까 미술이든 건축이든 간에 막 미켈란젤로 할 거 없이 건축이 막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기다. 1600년부터 1750년까지를 바로크기라고 그러는데 유명한 영국의 헨리 퍼셀이라든가 뭐 어떤 베르디라든가 몬테베르디라든가 유명한 핸델, 뭐 바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바로크기를 대표했던 음악가들인데 이 바로크기의 그 어떤 그런 예술가들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진취적이고 사람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양산에 또 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로 진주들이 묻혀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과 그런 역사물들, 환경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혼자 차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못 먹는 술도 막 먹었습니다. 예, 뭐 스님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저 혼자 있을 때마다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막 찾았어요. 왜 그 감자 캘 때 막 캐면 막 감자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여기는 정말로 뭐 노다지가 많이 있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낸 게 독립열사 윤현진 열사, 이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양산의 보물인데 혹시 윤현진 열사 아십니까?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양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의 그 엄청난 그 부산과 양산의 그 재산들을 다 털어가지고 임시정부에 돈을 다 대신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 할 뿐인데 이분이 아주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핵심 브레인이에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머리가 너무 좋고 뭐 영어, 뭐 중국어 할 거 없이 일본어 할 거 없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활동이 그러니까 머리 좋고 거기다가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의 아들인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하나로 전 재산을 갖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되는 돈. 금정구의 땅 반 정도가 그분의 땅이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바치고 30세에 요절을 했어요. 과로 때문에. 근데 그 독립열사, 윤현열사가 있는데 저는 천안 출신인데 제가 유관순음악제 조직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그 가족들 그 병천 나훈의 장터에서 만수운동 하다가 그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해요. 일본 군대 한병대한테.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열이 받았죠. 그래서 하다가 형무소 끌려가서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 그분보다도 저는 사실은 우리 윤현진 열사께서 더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열사라고 하잖아요. 큰 뜻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근데 그 윤현진 열사께서 양산 출신인데 이거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천두구 선생님 계신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작곡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윤현경 단무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단무장님, 여기 이은실 반주자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우리 홍주표 테너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핵심 주요 요직과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서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휘자의 뜻을 받들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해서 윤현진 열사에 대한 뮤지컬을 제가 오자마자 2016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45분짜리 짧게 했어요. 근데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보고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우리 양산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보물이다. 박물관에서도 전시회 하고 시에서도 세미나 열고 학술대회 하고 그 우리가 이제 막 일을 하는 게 탄력이 붙어서 너무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번에 7월 11일 날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1시간 반짜리로 오케스트라 반주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현진 열사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선물을 드리고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양산에 오자마자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윤현진 열사를 제가 존경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7월 11일 날 윤현진 열사 보시러 뮤지컬을 꼭 보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어묵으로 문화를 만들다 삼진어묵, 부산 행사정보 플랫폼 놀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